전략 인사이드 안개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매크로에서는 이제 지금 풀어난 돈 때문에 인플레가 세게 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물가 국면이라는 게 보통 인플레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인플레냐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대체로 미국의 소비적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한 4%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리먼 사태 이후로 한 번도 미국 애들이 이걸 넘어보지는 못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계속 본다. 그러니까 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중앙은행 긴축을 야기할 정도 인플레는 아직은 못 간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근거가 이게 미국 애들 실물에 돌아가는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이 지금 2분기에 YOY로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대공황 때 마이너스 12%였으니까 역대 제일 밑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지금 인플레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드 이코노미 쪽에서 지금 여전히 재고율, 그러니까 매출 대비 재고율이 이게 지금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150%, 그러니까 매출이 $100로 치면 재고가 $150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 이게 아무리 높았던 때가 $14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재고 높다. 그러니까 워낙 경기가 밑바닥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로 넘어갈 정도는 아니고 완만하게 물가 올라온 리플레 정도를 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주도 산업 변화 측면에서도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나 산업이라는 게 주도 산업이 10년 주기로 변해오는데, 지난 10년간은 이제 미국의 뉴 이코노미가 성장을 했고, 이게 다음 후보가 아마도 선진국의 올드 이코노미나 아니면 중국의 뉴 이코노미 쪽 같은데, 선진국 올드 이코노미는 이게 보통 올드 이코노미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올라오긴 하는데, 워낙 GDP 갭이 밑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인프라 투자를 해도 인플레 쪽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중국이 뉴 이코노미를 끌고 가면은 오히려 얘들은 어닝 확대랑 저물가 쪽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글로벌적인 매트릭스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이 올드 이코노미를 끌어올릴 때는 인플레가 확실히 왔는데, 지난 10년간에 미국이 뉴 이코노미를 끌고 올 때나 아니면 향후에 선진국 올드 이코노미나 중국 뉴 이코노미 쪽에서는 인플레 압력이 당장 크지 않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워낙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어도 생각보다는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선진국 올드 이코노미가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주가 흐름가 보면은 조금. 그렇죠. 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주식과 연관시켜서 보면 그렇게도 좀. 주식과 연관을 지금 이게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은, 지난 10년간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도 사실은 이제 나스닥 이런 쪽이 쭉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색깔이 슬슬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제, 그야말로 시크리컬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동안은 사실 시크리컬이나 가치주가 전혀 빛을 못 이제 냈는데요. 이게 색깔이 바뀐다면은 매트릭스는 좀 계속 바뀌어오니까, 선진국의 어떤 올드 이코노미 시크리컬로 오면은 그 과도기 과정에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말인즉슨 경기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면은 할인율이 올라오고 물가가 상승률 어쨌든 밑바닥에서 올라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할인율 낮은 걸로 이제 이익을 봤던 뉴 이코노미 쪽이 좀 약간 피해를 보면은 그 갭 메우기 과정에서 약간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좀 색깔이 바뀌는 그런 구면을 넘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8월 만기 전략 노동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눠드린 자료 5페이지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베이시스가 최근 7월 만기 이후에 회복세를 이어가서 최근에는 제로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이 금융투자의 매도 차익 잔고가 일부 청산이 나오면서 대형주의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수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일부 축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간으로 금융투자의 수급이 1,000억 원 이상 유출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8월 만기 미니 선물과 옵션 만기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여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선물 매수 포지션 강도는 좀 줄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로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인덱스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종목을 찍어서 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효과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가 최근 들어서 약간 슬로우해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다소 좀 둔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만기 이후에 금융투자가 미니 선물과 연계해서 주식시장에 연계한 자금은 매도로 한 1,500원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상황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금융투자의 수급 자체는 이 베이시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선물 가격의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면 금융투자의 매도가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8월에 가장 좀 유의미하게 경계할 만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분석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우현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파운드리 업황이 되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8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달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단가를 10%에서 한 20% 정도 올린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TSMC랑 UMC 그리고 VIS 같은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렇게 했고요. 2분기 이후에 코로나19 좀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최근에 세트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도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 패널 출하량 개선이랑 같이 DDI 같은 칩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IoT 기기에 들어가는 8인치 파운드리 사용하는 아날로그 센서 같은 수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 대비해서 8인치 캐파는 증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8인치 장비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거여서 8인치 라인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고 장비 매입 뭐 이런 거에 좀 의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캐파는 늘어나지 않는데 최근에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가동률이 100% 가까이 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SMIC도 실적을 지난주 말에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QOQ로 한 37% 정도 늘어나서 매출이랑 영업이익 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 회사가 얘기를 한 게 2020년 캐펙스를 43억 달러에서 67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8인치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국내 업체들한테도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8인치 캐파가 있고 DB하이텍은 8인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이 가장 이제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이미 가동률 역시 100%에 달하고 회사가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 프로세스 효율화하면서 캐파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서 회사가 최근에 자체적으로 좀 고민하는 거는 뭐 12인치를 팹을 증설을 할까 뭐 말까 이렇게 최근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8인치는 상당히 좀 호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호조세가 뭐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8인치에서는 캐파를 늘리려면 중고 장비 같은 거 주로 사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고 장비가 뭐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온도라든지 뭐 심박수 그리고 빛 같은 거 측정하는 IoT 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것도 다 8인치에서 만들고 최근에 8인치를 이용하는 제품 수요가 상당히 뭐 좋습니다. 예, 다음은 덴티움 나간준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2분기 리뷰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1분기 때 발생한 재고 물량 정리에 따른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고정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수익성 훼손에 따른 12개월 선행 EPS 7.3% 하향하나 타겟 멀티플은 상향해서 영업가치 상승으로 목표 주가는 상향했습니다. 2분기의 실적을 보시면은 연결 매출의 515억, 영업이 66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수 쪽과 중국 쪽 지역 영업 정상화는 확인되었고요. 이제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당사에서는 이제 264억 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295억 원을 매출을 기록하면서 대폭 상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매출 부진이 기존에 우려되었던 러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액이 이제 30억 원으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이제 경제 셧다운과 이제 영업 난항으로 인도와 기타 지역 매출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란 지역 금융제재 여파에 따른 두바이 지역 매출 공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와 중국 지역 매출 정상화로 매출은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분기 때 광교 공장 가동률이 이제 보통 75에서 80% 가동률이 기록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55%까지 빠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판관 비율은 오히려 42.9%로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 원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공장 가동률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수익 개선이 기대되고요. 이제 중국 지역 매출 확대가 오히려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 부진을 상쇄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타 지역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면은 실적은 오히려 더 기대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뭐 뒤에 실적점만 보면 숫자는 줄이고 타겟 멀티플을 올리면서 TP 올렸는데요. 뭐 타겟 멀티플이 올라가는 근거는 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기존에 저희가 13.3배로 타겟 멀티플을 줬던 것은 일단 국내와 해외 기업 이제 피어들에서 이제 30% 할인을 해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타겟 멀티플을 선정할 때는 해외 피어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피어들이 최근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PER이 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에 한해서 피어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13.3배도 사실 멀티플을 주기에는 되게 낮은 멀티플이었었는데 임플란트 산업 자체가 현재 저평가를 받는 국면에서 저는 15배까지는 충분히 멀티플을 줘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타겟 멀티플을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 종목 공격적으로 기관들한테 사자라고 콜을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익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쪽 매출이 저희 예상보다 매우 더 잘 나온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은 현재도 7월 이제 통관 데이터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중국 쪽 매출 확대는 기존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타 지역 쪽, 인도라든지 이제 기타 뭐 미국, 유럽 쪽 추가 매출이 더 붙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실적 가시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인도 지역과 미국, 유럽 쪽 매출은 일단 많이 부진하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매출로도 지금부터 트레이딩 해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FNF 지누스 이주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FNF 어저께 뭐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 면세나 홍콩 같은 관광객 채널이 부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좀 특이사항은 디스커버리가 이제 국내 아웃도어 활동 증가로 매출이 27% 굉장히 근 한 2,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FNF 지금 좀 좋게 보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채널 다각화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중국 로컬 출점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10개 출점 계획이었는데 지금 대리상으로만 50개점, 내년에 200개점으로 속도를 확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매출이 지금 국내 면세 하락한 거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이난 면세점 입점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이번 달에 입점을 할 것 같고요. 뭐 좀 한 개점뿐만 아니라 한 2개점 정도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출이 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채널도 다각화되고 매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기업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 매수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 미국은 솔직히 지금 온라인 주문 폭주에 따른 물류 차지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호주랑 유럽, 캐나다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이 162%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침실 가구 및 기타 가구 매출이 거의 30에서 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과 품목 확장이 눈에 띄는 실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주거 관련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의 소비 채널 이동도 가속화 중인데 동사는 이 두 가지 트렌드 모두 되게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 이제 재고 자산이 55% 증가했는데요. 이게 하반기 높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하반기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서 지금 좀 좋게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누스 이 종목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면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매출이 거의 뭐 8, 90% 절대적이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월마트 특정 채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게 PER 15배를 못 뚫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소비재라기보다는 미국의 특정 채널에 뭐 잘 나가는 소비재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 유럽 이런 데로 좀 확장이 돼서 그런 글로벌 매출 비중이 한 30% 이상 올라오고 채널도 다변화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20, 30배 받아도 무리 없다. 지금 성장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글로벌 소비재로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거고 지금 사업 전개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 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NTT 데이터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NTT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IT 서비스 기업이고요. 결산월이 3월이어서 지금 2020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이 나온 거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IT 서비스 기업의 동일한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NTT 데이터는 북미, 남미, 유럽 이런 해외 매출 비중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이쪽이 특히 안 좋았던 것들 때문에 실적은 안 나온 겁니다. 그나마 이제 1분기, 그러니까 캘린더로는 2분기 동안에 일본 정부가 IT 지출을 늘리면서 그걸로 일정 부분 상쇄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되는 2020 회계연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4% 하락, 영업이익은 8% 하락, 그리고 신규 수주는 17% 하락하는 거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 해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또 일본 기업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런 전망이 얘네 회계연도로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회복한다. 뭐 요런 가정으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확진자 증가세 감안하면은 뭐 요런 다운사이드에 대한 리스크가 더 있어 보입니다. 주당 배당금 유지한다라고 해도 배당 수익률 1.5%여서 이렇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수주가 이렇게 많이 급감을 하면은 2021 회계연도도 실적이 좋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계속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국내 삼성 SDS나 현대오토에버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유는 이런 미국이라든가 해외 비중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고요. 그런 차별점은 앞으로 계속 좀 더 두드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서버림 전병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소버린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면 일단은 뭐 터키나 남아공 같이 좀 문제가 되는 신흥국들에서 자본 유출, 그다음에 뭐 환율 급락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신흥국들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멕시코와 러시아와 같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50bp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두 국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브라질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 완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를 통해서 2%까지 기준 금리가 내려간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운 모습이 보이면서 금리 인하의 마무리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도 역시도 금리 인하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채권 입장에서는 좀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글로벌 서버링 코멘트 김성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고요. 대체 투자 NH 글로벌 인프라 김영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하고 글로벌 리츠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프라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국가별로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확대하는 내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되는 자료를 보시면은 중국은 5조 위안, 그리고 유럽은 7,500억 유로를 기금으로 일단은 만들었고요. 미국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거는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아직까지 공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바운드 손님이나 아니면은 여행객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보면은 자국 항공에 대한 항공사의 지원을 했는데 항공 운영사도 이제 지원한다는 뉴스 때문에 한 주간 공항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로존의 여객 수송권도 한 78% 감소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도로나 공항, 항만 이런 쪽에 이제 섹터는 우리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글로벌 인프라의 투자는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럽 중심으로, 유럽은 자국 정부가 지분을 대부분 20%나 또는 3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수자원, 전력, 가스에 투자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어서 리츠를 말씀드리자면은 리츠는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확대 의견인데, 그래서 언제 우리가 확대 의견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미국 1분기 보시면은 리츠 배당 삭금이 한 90개가 배당 삭금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임대료가 안 거쳐져서 배당 삭금이 이어졌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배당 삭감 발표는 2개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확산 마무리되는 구점에서는 이미 이게 학습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확대 의견을 서서히 이제 언제쯤 봐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일 많이 올랐던 건 호텔 섹터입니다. 호텔이 몰하고 가장 많이 빠져 있는데 저번 주엔 9.3% 올랐는 이유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그 객실 점유율이 한 20%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확대 의견을 조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FS 전략. OECD 7월 경기 선행지수 자료에 빠져 있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발표하고 FS 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OECD 7월 경기 선행지수 먼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고요.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4월에 저희 저점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개월 연속 이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은 전월에 이어서 또다시 좀 축소가 되면서 확실히 그 개선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림 뒷페이지 그림 6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3개월 연속 지금 심리지표, PMI가 지금 미국, 유럽, 중국 공이 다 50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가격지표, 즉 주가지수 상승이 좀 가팔랐다는 점에서 이제 공은 좀 하드 데이터로 넘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조업 수주나 산업생산 같은 지표들이 좀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저에 따라서 향후에 개선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저희 FX 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지수 중심으로 이제 선진통화 중심으로 환율 움직임이 좀
변동이 심했는데요. 저희 FX 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자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가 7월 이후에 지금 4% 하락했는데요. 사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중국 위안화나 한국 원화는 2%가 채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고, 즉 이제 EM 통화와 이제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유럽 재정정책 기대로 달러 지수의 하락이 좀 가팔랐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문제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지수 상관관계는 지금 뭐 2010년 이후에 0.5에 불과한데, 위안화와 상관계수가 사실 0.7 이상으로 나옵니다. 최근엔 좀 더 강화된, 동조화가 강화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릴 건 지금 뒷페이지의 그림 4번 보시는 것처럼 달러 과매도 포지션이 좀 지속되는 그림이 과거 역사상 이제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과매도 포지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점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 5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달러 약세와 지금을 어떻게 비교할까의 문제인데요. 과거 이제 선행지수의 상승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또 신흥국 주식형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리스크온이 이제 확산될 때 달러와 약세가 좀 추세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림 5번에서 보시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드린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폭을 좀 더 축소하는 국면, 그리고 그림 5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EM 쪽 자금 유입이 이렇게 이제 활발하지 않다라는 점은 여전히 달러 약세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는 FX 쪽에서 좀 다른 분위기, 즉 달러 강세, 재차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던 8월 전략과 뭐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고요. 다시 한번 신흥국 통화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렸고요. 다만 수정된 부분이 이제 2페이지에 표 1번 입니다. 이제 재차 좀 환율 레벨 밴드에 수정이 있었는데요. 기말 저희가 1240원 정도 받다가 1200원 정도로 소폭 하향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